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요. 왜 세계 각국의 은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 까닭 무엇이었냐면은 명나라 때부터 은이 공식적인 화폐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은본이 경제체제가 확립되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이 중국의 공식적인 화폐로 자리 잡는 과정은 점차 상공업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은의 사용량이 늘어났고요. 일조편법이 시행이 되면서 은이 공식적인 화폐로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청나라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지정은제가 시행됨에 따라 여전히 은으로 세금을 내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활발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은을 화폐로 사용하고 은을 가지고 세금을 내다 보니 은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은의 수요도 늘어나게 되면서 은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중국의 은의 가치가 유럽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은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지역이 어디였기 때문에? 중국, 명나라, 청나라였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은을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한편 조선의 경우에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사실 은을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은을 사용한다면 거의 대부분 어떤 경우였냐면 명나라의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서, 중국의 물건을 수입해 오기 위해서 또는 명예에게 도움을 바치기 위해서 은을 필요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것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명나라와의 무역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부족해진 은을 일본을 통해서 확보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도 조선은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일본의 은을 중국으로 전달해주는 은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이번 시간에 마저 이어서 일본에서의 은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7세기에서 19세기로 가게 되면서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은 은 생산량이 많았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봐도 일본에서는 은이 많이 생산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자, 일본에서 은의 생산량이 많았던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센고쿠 시대의 상황의 특수성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센고쿠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지방을 장악한 무사,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그죠. 다이묘라고 불렀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다이묘들이 일본 내에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던 시기가 바로 센고쿠 시대, 일본의 전국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전국에 있는 다이묘들의 경우에는 다른 다이묘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했고, 그 군사력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다이묘들의 경우에는 은광 개발에 나섰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시기에 개발된 일본의 대표적인 은광 하나를 꼽아본다면 이와미 은광 같은 곳을 꼽아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은이 생산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더 이상 은이 생산되지 않습니다만은 이 이와미 은광에서 생산된 은이 워낙 많았고 그것이 세계 경제와 문화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 이와미 은광의 경우에는 현재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서요. 관광지처럼 방문할 수 있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해요. 자, 아무튼 일본에서 은 생산량이 많았던 이유는 센고쿠 시대 때 다이묘들이 적극적으로 은광을 개발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일본의 은 생산량이 급증하게 되는 데에는 조선에서 건너간 기술이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조선에서 개발된 이른바 연은분리법이라고 하는 회취법이었어요. 자,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회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숫을 이용해서 얻는 방법이 바로 회취법입니다. 자연상태의 은광석은요, 여러가지 광물질이 은과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그 중에서 은을 골라내는 거냐면요, 숫 위에다가 은을 올려놓고 가열을 한대요. 그러면은 은보다 녹는 점이 낮은 납 성분이
흘러내리면서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숯 위에는 은만 남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있는 은을 골라내는 방식이 회취법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중국에서 도입된 은을 골라내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은재련법 또는 은정련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회취법을 사용을 해서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은을 생산해내고 있었는데 조선에서 조선 중기쯤에 이 회취법의 어떤 업그레이드 버전이 등장하게 되니 그게 바로 연은 분리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함경도 단천의 은광이 개발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날라나요? 네. 자, 조선 연산군 때 그 함경도 단천 은광에서 일하고 있었던 김감불, 김검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했던 기술이 바로 연은 분리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름을 들어보니까 이 두 사람들 신분이 높은 사람인 것 같나요? 낮은 사람인 것 같나요? 그렇죠. 이름 들어보니까 별로 높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김감불은 평민기술자였고요. 김검동은 노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사실은 김이라고 하는 것도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을 갖다 붙인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김검동 씨는 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을까? 작업장에서. 검동. 대장님. 얼굴이 까만 사람 아니었을까? 깜둥 이렇게 이제 불리는 사람인데 한자로 쓰다 보니까 김검동 이렇게 쓴 게 아닐까? 이 사람 좀 까불까불한 성격이 아니었을까? 라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일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도입된 회치법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보다가 굉장히 편리하게 이전의 회치법보다 더 빠르고 많은 은을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냈다라고 해요. 그게 바로 연은 분리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었던 모양이에요. 이 함경도 단천이라고 하는 깡시골에 있는 평민과 노비가 개발한 기술이 대단히 뛰어난 어떤 모양인지 그 소문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연산군 앞에서 직접 이렇게 은을 생산해내는 시범을 이 두 사람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떤 기술이었는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은광석을 커다란 돌멩이 요석 위에다가 놓고 쇠망치로 부순 다음에 흔들면서 우리가 녹아낼 것들을 골라낸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작은 은광석 부셔가지고 작아진 은광석을 납과 망광 같은 것들 넣고 한꺼번에 녹여가지고 그 위에 떠오르는 철들은 제거하고 그 안에 남아있는 납과 은의 그 합금만 건져낸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마지막에 숯 위에다 올려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 납성분이 내려오게 되면서 위에 은만 남는 기술이었다라고 해요. 네. 선생님은 문과라서 이것이 화학적으로 어떻게 이게 대단히 효과적인 기술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기존의 은을 생산해내는 방법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똑같은 은광석에서 더 많은 은을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이었다라고 합니다. 대단히 놀라운 첨단 과학 기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조선 전기의 조선에서는 은을 많이 사용했나요?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은 사용량이 많지 않았어요. 그죠? 특히 명나라에서 곡물로 은을 바칠 것을 요구하여 기존에 개발되고 있었던 은광산마저도 덮어버릴 지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연산군도 이 기술을 봅니다. 그리고 대단히 뛰어난 기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자, 하지만 조선의 경우에는 이 기술의 가치에 제대로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은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이죠. 이게 얼마나 뛰어난 기술인지, 조선 경제를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이에요. 오히려 이런 기술이 도입이 되어서 은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명나라에서 우리가 쓰지도 않는 은을 또 곡물로 요구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이 우려가 되어서 오히려 이 기술을 금지시켜버렸던 게 조선 정부였다라는 것이죠. 매우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기술들을 기술이 개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인들이 또 이런 기술을 가치를 알아보고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줄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당시 조선은 그러한 능력이 부족한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일본에서는 은을 많이 생산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술의 가치에 대해서 일찍부터 주목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한 상인이 조선의 장인들을 초빙을 해서 이 연은 분리법이라고 하는 기술을 일본에 도입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생고쿠 시대 때 여러 다이묘들이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많은 양의 은을 생산해냈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일본에서 이 장인을 초빙을 해서 도입한 이 기술 이와미 은과 같은 데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활발했던 은 생산량이 이 연은분리법이라고 하는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일본의 은 생산량은 더욱더 급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한때 16세기 말에 일본의 경우에는 은 생산과 수출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세계에서 유통되는 은의 무려 3분의 1가량이 일본에서 생산된 은일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은 생산국이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이 일본에서 생산된 은은 여러 경로를 거쳐서 결국 어디로 흘러들어갔다?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은 유통에서 했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명나라에 주로 은을 공급했던 은 공급처의 역할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별로 어려울 거 없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와미 은과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더 이상 은이 생산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아메리카의 은 생산과 유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세기 중엽부터 아메리카에서 생산되는 은의 양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에스파냐 같은 나라가 아메리카에 가서 원주민들을 노예로 노동을 부려먹으면서 그 지역에서 많은 양의 은을 생산해내고요. 그것이 고스란히 유럽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서 요걸 가지고 그동안 사지 못했던 아메리카의 이걸 가지고 그동안 잘 사지 못했던 동아시아 지역의 상품들 또 동남아시아 지역의 상품들을 더 많이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인들의 아시아 상품에 대한 구매 욕구를 더욱더 자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와 더불어서 활발했던 신항로 개척 이후의 국제무역을 통해서 은이 국제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결제수단이 되었다라고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렇게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은도 에스파냐의 갈레오 무역, 포르투갈 상인,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같은 무역회사 등을 통해서 동아시아에 대량으로 유입되었고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들어갔다? 중국, 명나라, 청나라로 흘러들어갔다 라는 내용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어떤 내용을 배웠느냐? 신항로 개척 이전의 동아시아에서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신항로 개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신항로 개척이 동아시아의 무역에 어떻게 변화시켰고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은의 유통을, 은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동아시아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변화가 이후에 동아시아 지역에 또 다른 어떠한 경제적 변화와 어떠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같이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가요? 아니죠. 그죠? 잘 따라가고 있죠? 네. 그리고 시간을 끄느니 빨리빨리 하고 조금이라도 더 쉬는 시간을 확보해 드리는 게 좋죠. 그죠? 자, 39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행 한 페이지 넘겨서 39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인구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 새로운 대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10번 대단원, 사회변동과 서민문화라고 하는 10번 대단원에서 우리가 배우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17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중국으로 치자면은 명나라, 청나라 때, 우리나라로 치자면 조선 후기, 일본으로 치자면 에도 막부 시기에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단원이 이번에 10번째 대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써놓기는 했는데요. 이런 설명보다는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가 좀 필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다시 한번 쓰면서 우리가 이 10번째 대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함께 좀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재 씨 죄송하지만 이거 좀 칠판 쪽으로 화면을 좀 돌려주실까요?
자, 우리가 10번째 대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17세기에서 19세기, 다시 말해서 중국으로 치자면 명나라, 청나라 때,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조선 후기, 그리고 일본으로 치자면은 에도막부 시기에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단원이 바로 이 10번째 대단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자, 동아시아 각국에서는요, 이 시기에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먹을 것이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많아지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무엇이 시작이 되느냐? 동아시아 각국의 본격적인 경제 발전이 시작이 됩니다. 농업 생산량이 향상이 되면서 본격적인 경제 발전이 시작이 돼요. 자, 농업 생산량이 향상되었다, 먹을 것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먹을 것이 많아지게 되면서 인구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먹을 것이 많아지게 되면서 인구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땅덩어리의 크기는 빠르게 변하지 않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까 원래 살던 지역이 좁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조금 더 넓은 지역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무엇하기 시작한다? 그렇죠. 이동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인구의 증가 현상과 인구의 이동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이 농업 생산력의 향상은 무엇으로도 이어지게 되냐면 다음과 같은 변화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먹고 남는 게 생겨.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도 빠듯했는데 먹을 것이 많아지게 되면서 먹고 남는 게 생겨요. 그러면서 먹고 남는 걸 뭘 하느냐? 팔고 자기가 필요한 거를 사기도 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많아지게 되면서 물건을 만드는 일도 활발하게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상업과 공업, 상공업이 동아시아 각국에서 발달하는 이런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면서 상공업의 발달로도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상공업의 발달은 무엇의 발달로도 이어지게 되느냐? 도시의 발달과 교통의 발달로도 이어지게 돼요. 자,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상공업이 발달하면 왜 도시와 교통이 발달하느냐? 도시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가지고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시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도시가 더욱더 발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업이란 게 뭡니까? 이쪽에서 만든 거 저쪽으로 가져가서 파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건을 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상인들은 물건을 짊어지고 이동하고 다니죠. 그죠? 자, 그러면 상공의 발달은 교통의 발달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 반대의 설명도 가능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물건을 사고 팔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도 맞고요. 교통이 편리해지게 되면서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요인은 사실 함께 움직이는 변수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경제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경제적인 변화가 어떻게 사회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되느냐? 자, 이런 경제적인 변화에 의해서 어떤 계층의, 신분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냐면은 도시 중산층 또는 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느냐? 이런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도시 중산층, 서민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도시에 살고 있지만 제법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서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평범한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서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도시 중산층 서민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냐? 피지배층들이요. 중국, 한국, 일본 할 것 없이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피지배층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도 이 사람들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이게 어떤 변화냐면요. 이전에는 지배층은 잘 살고 피지배층은 못 사는 게 당연했어.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경제가 전반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피지배층 가운데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경제적 변화가 어떤 문화적인 변화로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어떠한 문화적 변화로 이어지게 되느냐. 자, 사람들 먹고 살만해졌어요.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되면 무엇 하기 시작하나요? 여가활동. 그렇죠. 여가활동을 해요. 그죠? 남는 시간과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놉니다. 즐겨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무엇이 발달하게 된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가 발달하게 되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서민 문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문화를 즐기고 만들고 향유할 수 있는 계층은 어떤 계층밖에 없었어? 그렇죠. 양반과 같은 지배층들만이 문화생활을 했단 말이야. 하지만 이제 조선 후기쯤으로 가게 되면서 피지배층들 가운데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들이 즐기는 문화,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됐죠?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피지배층들은 지배층들보다 못 사는 게 당연했어. 어떤 사고에서는? 성리학적 사고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우월한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지배하고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게 성리학적인 사고와 세계관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피지배층들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면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은 지배층들 가운데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를 성리학이 제대로 설명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리학이 도움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있었던 성리학적인 생각, 성리학적인 세계관, 혹시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리학에 대한 무엇이 일어나게 된다? 비판과 반성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성리학이 아닌 무엇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성리학이 아닌 무엇으로 현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어떤 학문적인 경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리학적인 세계와 사고관으로부터 성리학적인 사고와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이러한 어떤 움직임 같은 것들이 이 17, 19세기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이게 전부 다 하나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로 쭉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이번 시간에 농업 생산력의 향상과 인구 증가, 중국까지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각각의 변화의 부분들을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변화가 사회적인 변화와 문화적인 변화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이 이 대단원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변화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카메라 앵글 좀 돌려주실래요? 내가 너무 꽉 조여놔가지고 잘 안 돌아가지? 됐나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이번 시간에 명청대의 인구 증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나라 청나라를 거치면서 중국의 농업 생산력은 크게 향상이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명나라 때 농업 기술이 발달하고요. 경지 면적이 증가하고요. 농업 서적이 보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은 이전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인류 역사상 꾸준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명나라 때는 특히나 그 성과가 컸다라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의 발달이 상당히 빨랐고요. 더 많은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개간이나 간척 같은 것들을 하면서 경지 면적이 크게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명나라 때
인쇄술이 발달해요. 그렇게 되면서 책을 좀 더 싸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농업기술을 적은 책인 농서 같은 것들도 널리 전파가 되면서 전반적인 농업 생산력이 이전보다 훨씬 더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이러한 농업 생산력의 향상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뀔 때 전쟁과 혼란의 시기였잖아요. 잠시 꺾였습니다만은 청나라 때 다시 정치적인 안정을 되찾게 되면서 이후에 다시 꾸준히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청나라 초에는 명나라 초에 비해서 그 경지 면적, 농사짓는 땅의 크기 면적이 3배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농업 생산력이 3배 그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명청대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배경으로 첫 번째, 명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농업 생산력이 꾸준히 향상되었다. 그것은 기술적인 발전, 경지 면적의 증가, 농서의 보급 등등이 힘입은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정리가 되셨을라나요? 네. 자, 이 시기에 농업 생산력이 빠르게 성장하게 되는 데에는 또 외부에서 들어온 작물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은 신대륙에서 들어온 옥수수, 감자, 고구마, 땅콩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었죠, 그죠?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작물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구황 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날씨가 안 좋아도 땅이 거칠어도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라는 작물을 가지고 우리는 구황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농사짓고 있었던 논밭 이외에 거친 땅에서 추가로 더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게 바로 이 구황작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게다가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이런 작물들의 주 성분이 무엇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밥 대신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구황작물의 도입이 식량 생산의 확대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서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먹을 게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먹는 것 외에 내다 팔기 위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먹고 살기 바빠서 먹는 것만 만들기도 빠듯했어. 그런데 이제 먹는 거 충분하거든. 그러면은 내가 팔아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작물들을 재배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면화, 뽕나무, 담배 같은 이런 어떤 수공업의 원료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작물, 상품 작물 같은 것들을 재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요거 동아시아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상품 작물이 재배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데 여유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요. 되셨나요?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뿅. 자, 그래서 먹을 것이 많아져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농업 생산력의 발전은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 외에도 이 시기에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던 다른 요인들을 이야기해 보자면요, 의료 기술이 향상이 됩니다. 게다가 명청 교체기 이후에는 오랫동안 청나라가 주도하는 동아시아의 평화가 이어져요. 사람이 죽을 일이 없어요. 게다가 기후도 18세기에 굉장히 온난하면서 농사도 잘 되고 사람들의 사망률도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인구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명청 시기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 아래 그래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왔어요. 그런데 이 명청 시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인구 증가의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완만하게 증가해 오던 중국의 인구 증가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급격한 가파르기 경사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요 부분만 따로 떼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역사상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빠른 속도의 인구 증가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가는 교체기는 전쟁과 혼란의 시기였기 때문에 약간 인구가 줄어듭니다만은 강희제, 옹정제, 권륭제, 청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3명의 황제 100년 정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인구는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 100년 동안에는 그 2배가 또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의 인구가 대략 200년의 시간 동안 3배 그 이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4.3억 명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치예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인구가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년간 인구가 3배 이상 증가했어요. 여기 교실에 여러분들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3배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인구 증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대단히 빠른 속도의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조금 더 쓰셔야 되나요? 다 썼나요?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 인구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인가요? 뭐 좋은 일이기도 하고. 네, 사실 먹고 살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 자체만 보면은 나는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인구의 증가가 적당히 빨라야 되는데 이 시기의 인구 증가는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다른 여건들이 그것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인구 증가가 너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생활 수준은 떨어지게 되고요. 물가는 폭등하게 되고요. 환경 파괴가 심화되는 이런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생활 수준 인구 증가 때문에 왜 떨어지게 되느냐? 요게 사실 핵심이에요.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땅들도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늘어나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농업 기반 사회였으니까 사람들이 일하려면은 더 많은 땅이 필요했어. 사람들이 먹을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 내려면은 더 많은 땅이 필요했다고. 자,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더 많은 경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없지는 않았어요. 개간과 간첩, 나아가서 정복전쟁 등을 통해서 더 많은 땅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기는 있었다라는 거야. 문제는 뭐가 더 빨랐다? 인구 증가의 속도가 그것보다 훨씬 더 빨랐다라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인구의 증가 속도를 경지 면적 속도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떤 경제 발전은 이제 전통적인 산업 체제에서는 한계점에 다다랐다라고 할 만큼 성장을 한 것이고 그것을 더 이상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죠. 산업혁명 수준의 엄청난 급격한 생산력의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더 이상 농업 중심의 경제로는 발전할 수 없는 데까지 왔던 게 바로 이 청나라 시기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됐나요? 네, 아무튼 이 경제 면적의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1인당 경지 면적, 한 명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의 크기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나요? 태어났지만 농사 지을 땅을 갖지 못한 무산자, 이런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지정은제 배운 거 기억나죠? 그죠? 네, 그죠? 이런 상황에서 바로 그러한 지정은제 같은 것들이 시행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생산량은 늘어나지 않는데 그것을 먹을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물가는 폭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돼. 어떻게 해요? 산속에 들어가서 뭐 나무를 벤다든지, 그죠? 뭐 약초를 캔다든지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환경 파괴 같은 것들이 또 심화되는 이런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 먹고 살 기반이 없어서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니는 유민, 이런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만족하는 사람들인가요? 사회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인가요? 사회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비밀 결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비밀 결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청나라 중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부작용들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비밀결사 말 그대로 비밀 조직이에요. 이 시기에 왜 비밀 조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느냐? 사람들 사이에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을 지켜줘야 되는 거 원래 국가가 경찰이 군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죠? 그런데 인구 증가가 워낙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치안과 안전과 재산을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뭐 만드는 거예요? 비밀 조직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우리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산을 보호하려는 이런 활동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중국 내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청나라의 전성기가 끝이 나게 되고 청나라는 망국의 길, 나라가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한편 원래 살고 있는 땅의 크기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요. 농사지을 새로운 땅, 인구 밀도가 낮은 땅을 찾아서 인구가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느냐? 산간이나 변경지대로 이동을 하게 돼요. 산간, 산골짜기에 있는 곳들이죠. 변경, 국경선 이 있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가 있는 변두리 땅을 가지고 변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왜 이러한 곳들로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인구 밀도가 워낙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애당초 산간이나 변경 지역은 왜 인구 밀도가 낮았을까? 사람이 살기에 좀 힘들고 변두리는 약간 뭐 전쟁의 위험도 있기도 하고요. 사실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자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애당초 거기에 인구 밀도가 낮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안 그래도 부족했던 우리 지역의 자원을 나눠 써야 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싸움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죠? 우리 건데 왜 니네가 가져가려고 그래? 우리도 좀 먹고 살자? 약간 이런 어떤 종류의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원래 거기 살고 있었던 현지인과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새롭게 들어온 이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개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투라는 현상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엄마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쇼핑을 가거나 해외여행 가는 모임 무슨 모임이라고 하죠? 개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개투란 무엇이냐? 마을 사람들끼리 또는 같은 종족끼리 개를 만드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한? 싸우려고. 그렇죠. 다른 마을 사람들과 싸우기 위한 개를 조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개들끼리 싸움을 벌이는 게 바로 개투라고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싸웠다라고 하니까 그냥 주먹질 발길질만 하고 말았겠지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정된 자원. 누가 이 땅에서 농사 지을 것인가? 이 강물의 물줄기를 어느 마을로 끌어갈 것인가?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개투의 경우에는요. 실제로 무기를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를 죽이는 이런 아주 굉장히 살벌한 싸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만큼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 문제도 대단히 심각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중국의 대부분 이런 어떤 동남쪽에 있는 해안 지역에서 특히 개투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의 어떤 형태의 주택이 만들어지기도 하냐면은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토루라고 하는 요새형 주택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좀 옛날 영화긴 한데 쿵푸어슬이라고 하는 거 봤으려나? 주성치 영화인데 되게 웃긴 코믹 영화인데. 네,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이거든요. 자, 어떻게 생겼어요? 딱 보기에도 답답해요? 약간 아파트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부로 나와 있는 어떤 문이나 창문 이런 것들의 크기가 어때요? 작아요. 그죠? 폐쇄적이에요. 그죠? 외부로의 침입을 막기 위한 형태의 모양의 집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성벽으로 둘러싸인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쪽에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한 칸씩 차지해서 먹고 사는 것이고 가운데에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외벽을 둘러서 밖에서 쳐들어오는 외지인의 침입을 막기 위한 요새형 주택, 이런 토루 같은 것들이 개투로 인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한편 그래도 중국 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외국. 중국 외 밖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러한 급격한 인구 증가의 경우에는 해외로 나가서 사는 중국인들 화교가 크게 증가하는 이런 현상으로도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어디까지 배운 거냐면은 농업 생산력의 향상이 인구의 증가와 인구의 이동으로 이어졌다라는 부분 중에서 일단은 중국 부분까지 먼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조선과 일본에서 있었던 농업 생산력의 향상과 인구 증가 현상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꺼주세요.